여러분 세법이 시간이 몇 시에 끝나죠? 1시요. 1시에 끝나요? 내일 세법 1시에 끝나요? 그래서 내일 2시에 보강을 잠깐 하도록. 보강이 아니고 그 물권법 있죠? 강의를 잠깐 하도록. 누가 계속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여러분 토요일 날 강의가 몇 시에 끝나죠? 1시 반 정도 끝나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 날은요 강의 끝나면 3시 하니까 너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끝나면 무조건 뭐죠? 토요일 날 강의는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뒤에 무조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1시 반에 끝나면 2시 반에 하고요. 2시에 끝나면 3시 하고 1시에 끝나면 2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 6시 정도 끝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 있죠? 3월 5일 날 있죠? 3월 5일 날. 3월 5일 날은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못 했거든요. 월요일 날 그 천안에서 오전 강의 끝나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다른 데다 못 해가지고요.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이요. 그래서 3월 5일 날은 다른 데 보강이 하루 잡혔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래서 보강이 잡혀가지고요. 아마 3월 5일 날하고 일요일하고 그러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3월 5일 날은 오후에 뭐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강의죠. 나중에 토요일 날 못 하는 것은요. 아마 그 다음 주인가 제가 목요일 날 하루에 쉬거든요. 와가지고 오후에 하도록 미리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요. 300이요. 4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을 뭐냐면 이것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법률행위를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보는 거죠? 효력 요건을 이렇게 보는 거죠. 효력 요건이요. 효력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이 말이죠.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췄으면 우리는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하고요. 갖추지 못했으면 취소 또는 뭐라 한다?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효력 요건 속에 이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착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착오요.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이 없죠. 없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불성립이라고 얘기하죠. 불성립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법률행위가 뭐를 해야 돼요? 성립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청약과 승낙을 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청약은 무슨지? 도달주의. 승낙은 무슨지? 발신주의. 자, 처음부터 그걸 본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요. 갑을 뭐라냐? 의사 표시자,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이 지금 청약을 한단 말이죠. 청약은 뭐냐? 1억 원에 사라. 그래서 2월 1일 날 편지를 발송하는데 일단요. 그냥 도달했다고 해. 알겠죠? 도달주의니까. 편지가 을한테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뭐죠? 청약이죠. 그러면서 뭐라냐 이 사람이요?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월 10일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2월 10일이 지나면요. 청약은요. 자동으로 소멸을 해요. 자동으로 소멸을 해. 두 번째는요. 청약은 도달하면 더 이상 뭐를 못한다 그랬죠?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처리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 효력. 물론 다 암기 안 돼도 관계없어요. 알겠죠? 뭐 하나는 정확하게 알면 되냐? 청약은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승낙을 해야 되죠. 여러분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그래서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2월 3일 날 발송을 했다. 발송을 하면은 2월 3일 날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성립해. 그래서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승낙을 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2월 3일 날 편지를 발송을 했잖아요. 그럼 이 발송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요. 승낙은 갑의 청약을 받고 하는 것이 받고. 두 번째는 갑의 청약의 내용대로 승낙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편지를 발송했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531조에 이게 531조거든요. 531조는 뭐라고 나왔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28조하고 529조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 그 발송한 것이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2월 5일 날 도달을 해야 돼. 만약에 도달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논란이 문제가 있죠. 531조는 발송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해놓고 528조하고 529조에서는 그 편지가 기간 안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요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승낙은 비록 발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승낙은 뭐냐? 일단 무조건 발송할 때 무조건 계약이 성립해.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되냐?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뭐라고 보냐? 발송 플러스 도달. 발송 플러스 도달하면 발송할 때 계약 성립.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 그런데 승낙은요? 발송 기간 안에 뭐가 돼야 돼? 기간 안에 여기는 승낙 기간 내에 뭐란다? 발송하고 뭐가 돼야 돼? 도달이 돼야 돼. 발송하고 도달까지 돼야 돼. 승낙 기간 내 발송 플러스 도달이 돼야 돼. 발송 플러스 도달. 그러면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낙이라고 하는 뭐를 해야 되냐?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렇게 논점이 4개인데요. 청약을 받고 해야 되죠. 이것을 교차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교차청약. 그 다음에 여기 내용과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죠. 동일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뭐가냐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발송하고 도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연착된 경우가 있어.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여기는 승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모두에서 논점이 5가지예요. 그리고 청약과 승낙이 항상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법 조문도 많지만 논점 자체가 이렇게 많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교차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교차청약은 뭐냐? 항상 여러분요. 승낙은 뭐가 승낙이다? 갑의 뭐를 받고? 청약을 받고 하는 게 승낙이란 말이죠. 청약을 받고. 그런데 여기 봐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을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 뭐라냐?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해. 청약은 언제냐? 2월 1일 날 발송을 해. 발송을 했으니까 이 편지가요. 2월 5일 날 을에게 도달을 하겠죠. 누구한테 도달해? 을한테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해야죠. 승낙을 언제 해야 되죠? 편지 받고 해야죠. 2월 5일 날 받고. 2월 6일 날 해야지 승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 갑이 집을 판다는 소리를 을이 들은 거예요. 을이 들어가지고 저 집을 내가 1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을이 갑한테 뭐라고 하냐? 여기에 2월 3일 날 을이 청약을 발송을 해. 청약을 발송을 해. 을이 야, 너 집 내가 사고 싶은데 이렇게. 갑이 자기한테 청약했는데 그걸 몰라. 모르고 을이 갑한테 청약을 또 하는 거죠. 야, 너 내 거 나한테 팔래? 이렇게. 그리고 편지가 2월 8일 날 도달을 해. 누구한테요? 갑한테. 이렇게요. 그래서 갑도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요. 을도 갑한테 너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냐? 1억이 똑같죠? 이것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차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갑도 을한테 살래? 을도 갑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래야지.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냐? 9천에 팔래?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건요 최근에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교차청약이 아주 많이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2개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뭐라 해야 되냐? 도달해야 돼. 그럼 이러면 양청약이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죠. 양창이 도달해야 하니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언제다?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을 해. 2월 8일 날. 이걸 교차청약이다. 알겠죠? 그럼 교차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동일한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 내용이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조건이나 변경이죠. 뭐 이건 여러분요. 앞으로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이 보는 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여기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1번 갑이 청약을 하죠. 갑이 얼마에 청약하냐?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을이 뭐라고 한다? 을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일단 한번 질러봐. 알겠죠? 을이 뭐라고 한다? 1억 너무 비싼데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을이 9천에 이렇게. 그럼 이건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은 뭐다? 갑의 청약과 동일해야 돼. 그걸 승낙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1억인데 9천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이 말은 갑의 청약에 대해서 거절이에요. 거절이고 을이 뭐한다? 새로운 뭐란다? 청약을 하는 거죠. 을이 9천에 팔면 몰라도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을 했죠? 갑. 이제는 누가 청약했다? 을.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뭐라 한다? 3번 갑이 그럼 또 뭐라고 그래? 야 어떻게 1,000만이나 깎냐? 9,500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해. 그럼 또 이건 또 뭐죠? 을의 9천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뭐 거절. 그 다음에 뭐다? 새로운 청약. 이렇게 새로운 청약. 알겠죠? 거절과 동시에 또 새로운 청약. 그럼 여기서 네 번째로 뭐라 한다? 을이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9,500에 살게. 9,500 이렇게. 그러면 뭐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그리고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면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승낙기간 내에 발송하고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 돼. 승낙기간 내에 발송만 하면 안 되죠? 발송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돼? 도달까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봐요. 세 가지를 쭉 쓸 건데 세 가지가 차이가 뭔가 봐봐.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해가지고 언제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렇게 승낙을 해라. 여기서 또 갑이 이렇게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해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갑이 이렇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해가지고 뭐라 하냐? 여기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을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송을 하겠죠. 발송을 해. 언제요? 2월 3일 날 발송을 해. 2월 3일 날 발송을 했더니 편지가 여기요 2월 5일 날 도달한 경우가 있죠. 여기 2월 3일 날 편지를 발송을 했어. 발송을 했더니 편지가 2월 11일 날 도달한 경우가 있죠. 여기가 편지가요 2월 9일 날 발송을 했더니 편지가요 2월 11일 날 도달한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럼 세 가지가 다 똑같냐? 다 틀리죠. 그렇잖아요. 여기 똑같이 2월 10일 도달했지만 여기는 2월 3일 날 발송했고 여기는 2월 9일 날 발송했잖아요. 그럼 2월 9일 날 발송하면 편지가 당연히 언제 도달해? 2월 11일 날 도달해. 언제 도달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란다?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라고 얘기해. 연착된 승낙이다. 그러면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까 말했죠. 발송하고 도달이 기간 안에 도달해야죠. 그럼 연착이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새로운 뭐라 한다? 청약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 다시 연착된 승낙을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그럼 봐봐. 여기 2월 3일 날 편지 발송했죠. 편지 언제 도달했어? 기간 안에 도달했죠. 2월 5일 날. 그러면 계약은 2월 3일 날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하죠. 오케이? 여기는요. 2월 3일 날 편지 보냈죠. 기간 안에 편지 보냈죠. 보통은 다 2월 5일 날 도달하는데 편지가 언제 도달했어? 2월 11일 날. 이걸 뭐란다? 연착된 승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연착된 승낙 연착인데 이것과 이건 다르잖아요. 이건 2월 9일 날 편지 보내면 당연히 2월 11일 날 도달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2월 9일 날 편지를 2월 3일 날 편지를 보내면 2월 5일 날 도달해야 되는데 2월 11일 날 도달했죠. 그렇죠. 말이 같아 틀려요. 틀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 이런 말을 써. 연착된 경우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체국의 사정,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우체국 사정에 의해서. 우체국의 사정, 우체국의 사정, 알겠죠? 그 다음에 우체국의 사정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천재지변 이렇게, 천재지변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이번에 그 전번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런 모의고사 봤었나요? 그 모의고사 본 것은 작년에요 4월달하고 5월달에 봤었던 모의고사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의고사를 보기에는 약간 무리이죠. 알겠죠? 그래서 수준에서는 상당히 무리인 수준인데요. 일단 한번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뭐 읽어봐 가지고요 한 번이라도 들었던 말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알겠죠? 지금 봐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는 3월달에 봐야 될 것, 4월달에 봐야 될 것이, 하나는 5월달에 봐야 될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 4월하고 5월에 봤던 것이기 때문에요. 보통 한 3개월, 2개월, 3개월 이상, 2개월 이상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점수가 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른 학원에서 그걸 문제를 달라겠더니 학생들 놀라니까 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런 관계 없죠.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잘 풀고 못 풀고 공부를 했고 안 했고 떠나가지고 일단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 것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학원 모의고사가요 실전 문제보다는 약간 더 높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4월달에 5월달에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닐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요 수준이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그냥 2월 9일날 편지를 보냈는데 2월 11일날 도착했다. 그럼 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을을 봐봐, 을은 2월 3일날 편지를 보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2월 10일 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하죠. 그 다음에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이죠.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이 사람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뭐를 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뭐를 해요? 땅도 팔고 돈도 빌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편지가 2월 11일 날 도착했다고 무시해버리면 누가 손해가 돼? 을이 손해가 되죠. 이런 우체국 봉투에 딱 보면 뭐가 냐 우체국에 소인이 찍혀있죠. 도장 찍혀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보고 2월 3일 날 보냈는데 늦게 도착했네. 그러면 을이 그러면 자기는 계약이 성립한 걸로 알겠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뭐냐 이 편지가 원칙적으로 그냥 연착이 되는 경우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지만 이렇게요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게끔 편지를 보냈는데 연착이 된 경우,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는 먼저 지연의 통지, 이런 지연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편지가요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승낙이 아직도 안 왔는데 이렇게. 그러면 지연의 통지를 했는데 정말로 편지가 늦게 도달해.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고 안 했어.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이 편지가 나중에 늦게 오면은 연착에 통지를 해야 돼. 편지가 연착됐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 연착에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냐? 계약은 성립을 해. 그런데 계약을 언제 성립하냐? 편지를 발송할 때 2월 3일 날 계약이 성립을 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약간 복잡하죠? 그냥 다른 것은 복잡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원래 편지가 연착이 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착이 된 것이 그냥 연착이 아니고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착이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한다? 편지가 늦게 지금 아직 편지가 도달 안 했는데 그걸 지연의 통지. 지연의 통지를 했다? 계약은 불성립해. 그런데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통지를 해야 돼? 나중에 편지가 진짜로 늦게 왔어. 2월 11일 날. 그럼 편지가 연착됐다고 통지를 해. 연착에 통지를 한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죠? 계약이 성립해버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은 기간 안에 뭐한 걸로 봐버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내에 뭐한 걸로 봐? 도달한 것으로 봐버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돼. 언제 계약이 성립하냐? 이것만 하나는 척 해가면 돼. 일단 무조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한다. 그럼 항상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나오려면 좀 길어. 문제가 지문이 길다고. 알죠? 언제냐? 뭐 2015년 3월 1일 날 편지를 갑이을한테 보내서 3월 10일까지 승낙하라고 했는데 을이 3월 3일 날 발송을 했다. 그런데 우측의 사정에 의해서 편지가 늦게 도착했다. 다음 설명 중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노노노노. 을이 한다는 것이 아니지. 을이 갑한테 편지를 보냈죠. 승낙을 했으니까. 승낙을 했으니까 갑이 그러면 편지가 어떻게 돼요? 갑이 을의 편지가 언제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온단 말이죠. 야, 오늘 이제 2월 9일이야. 야, 아직 너 편지 아무 안 왔는데 너 뭐 살 생각 없어?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지연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지연이나 연차의 통지를 다 누가 하는 것이다? 갑이 하는 것이죠. 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이. 왜냐하면 청약은 누가 하죠? 갑이 하지만 승낙은 누가 하죠? 을이 하니까 을의 승낙을 갑이 받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복잡해. 이것만 빼고는 여러분 복잡한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여러분 의사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제 문제집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문제집이 나오면 어차피 강의를 들으려면 문제집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집이 딱 나오자마자요. 문제집에다가 자기 사인을 해버린 사람이 있어. 산다 안 산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다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일단 책에다가 사인해버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냐? 의사실현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다. 있는 때. 뭐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다. 있는 때. 이러면 그러니까 여자들 항상 사우나 가면 뭐라고 얘기했어? 있는 것만 때 벗기면 되지. 안에 있는 때까지 벗겨버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 보면 사우나에서 나온 여자들 보면 얼굴이 벌겋게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안에 있는 때까지 벗겨. 그럼 이러면 피부 손상이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때는 절대로 안 때는 가만 놔둬. 안에 있는 때는. 어느 때만 있으면 돼? 있는 때만 벗기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의사실현은 뭐다? 있는 때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의사실현에 의한 경우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러한 사실 안 때가 아니고 언제? 있는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승낙 의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갑일한테 편지를 보내. 편지를 보내면서 10일 안에 승낙을 해라. 승낙 아무 말이 없으면 당신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 보겠다.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물어본다? 승낙이다. 승낙 거절이다. 거절이다. 왜? 우리는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났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반송? 언제까지 승낙해라.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반송을 안 했단 말이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5가지가 청약과 상당히 까다롭죠. 말은요. 그런데 지금부터 결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죠.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격지자가는 발신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승낙은 발신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이요 531조하고 528조, 529조가 다르다고 그랬죠. 발송한 것이 뭘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돼. 그런데 갑의 청약을 받기 전에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교차청약이다. 교차청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양청약이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된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양청약이 도달하니까 빠를 때 늦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늦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그럼 동일해야 되는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할 수 있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청약. 그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뭘 한다?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낙기간 안에 발송이 되고 승낙기간 안에 도달까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송하고 도달하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너무 늦게 승낙을 했더니 늦게 도달했다? 연착된 승낙이죠. 그럴 때는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죠. 여기는요.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어. 그런데 연착이 된 경우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물어본다. 그것은 무슨 통지를 해야 된다? 지연의 통지.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무슨 통지를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우리는요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실현이라고 한다. 의사실현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다 안 때다? 있는 때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 있다. 반송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청약과 승낙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우리 이제
계약했어요. 계약 첼세 관리 책임하고 그다음에 위험 부담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 첼세 관리 책임하고 위험 부담은 먼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러면 1월 30일 날요. 1월 30일 날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어. 그래서 이미 건물이 멸실이 됐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뭐라고 그래? 불능이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요.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됐어. 언제요? 2월 20일 날. 여기를 뭐라냐? 3월 1일인데 이것을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것을 후발적 뭐라 한다? 불능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요. 이 건물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이 그걸 숨기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는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2월 20일 날 어떤 이유로 건물이 불타버린 것. 이것을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하냐?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신뢰 이익이요.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하냐? 그것은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이 이행 이익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1억 원에 사가지고 그다음에 병한테요 1억 1천만 원에 다시 전매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을은 그것을 병한테 처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분을 못하니까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을이 갑한테 당신이 나한테 등기를 이행을 해줬으면 등기를 줬으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이익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너가 나한테 달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요. 원시적인 신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의뢰한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갑의 대지를 측량을 했으니까 측량 비용이 나갔겠죠. 측량 비용. 또는요. 이 의뢰한 사람이요. 갑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알아보고요. 뭐 여러 가지 감정 평가 대부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한 비용들은 뭐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과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하고 계약이 체결이 될 것으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미 그 전에 건물이 없어지고 멸실하고 없단 말이죠. 없는 것을 갑이 숨기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것을 원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마다 을이 투입한 비용, 그 비용을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뢰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객관적 불능이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건물이 완전히 철거된 것을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있었던 건물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특이하게요. 569조에 의하면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거든요. 갑의 건물을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갑의 건물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계약을 해. 그럼 계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신 뭐는 못 해주죠? 등기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등기요. 그러면 계약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병하고 계약은 가능하다. 그런데 등기는 못 해준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569조에 의하면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을은 갑한테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팔지 않으니까 을이 병한테 팔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럼 병은 누구를 쫓아간다? 을을 쫓아가죠. 을을. 그래서 병이 을한테 책임을 져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아무튼 뭐는 할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갑은 병한테 등기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을은 원칙적으로 병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물 자체는 있는데 등기는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객관적은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철거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객관적 불능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죠. 전부 불능. 그 다음에 여기 일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전부가 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전부가 불능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을 진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잘못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죠. 잘못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원시적이죠. 원시적. 그러니까 원시적이니까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신뢰 이익 배상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이죠. 이 일부가 불능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일부가 불능일 때는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상계약이요. 그래서 매매계약이고, 매매라고 하는 유상계약이 이렇게 있거든요. 매매. 그래서 무상계약에서 공짜로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짜로 이 세 가지를 주기로 했단 말이죠. 세 개를 주기로 했는데 하나를 안 주고 두 개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부가 불능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137조가 적용이 돼. 이런 137조가 뭐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러니까 전부가 무효나 마찬가지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참고로만. 왜냐면 이런 뭐 다른 책들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써주는 거예요. 이건 보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평을 계약을 했는데 70평밖에 없더라 이런 말이죠. 이때 문제가 되죠. 이때 뭐라냐? 이때는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 이때는요 몇 조냐? 574조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 책임에는 뭐가 있냐? 넌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봐봐. 그러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100평인데 30평이 부족해. 그러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돈으로 대금 깎아달라는 말이죠. 그럼 계약이 무효인데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돈이라도 좀 깎아주시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왔다는 말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것은 그것은 뭐가 원칙적으로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알겠죠? 담보 책임. 그럼 내가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알아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뭐라고? 원시적 불능은 뭐? 무효. 그런데 뭐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런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죠. 일부가 불능이다. 일부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렇게 담보 책임. 일부가 불능일 때는 뭐로 간다? 담보 책임. 그러면 담보 책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다 안 간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매매 계약의 일부가 불능이다.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원시적 일부가 불능이다.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 알겠죠? 원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무슨 책임? 과실. 잘못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원시적 불능이죠.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봐봐.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이런 봐봐. 일단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일단 계약 체결했죠. 계약 체결했으니까 뭐가 된다? 이것은 중에 유효이다. 그래서 그러면 유효하고 무효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민법 총칙에서 뭐가 잘 나오냐?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뭐라 하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물건이 멸실이 됐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니 후발적이잖아. 임대차 계약 체결 후니까. 매매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없어졌어. 유효 무효? 뭐 따지지만 일단 유효라니까. 이미 수용된 토지를 계약했어. 이미 수용된 토지.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러분 여기 눈 없어 여기? 이미. 아 눈 있어? 그럼 봐봐. 이미 수용됐다. 이미 멸실됐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원시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무조건 유효. 알겠죠? 그런데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됐다. 이미 매도된 토지를 유효 무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면 임이란 말이 나오면 원시적, 그건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뭐 체계로 어쩌고저쩌고 체후후후후 무조건 다 뭐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유효인데 그것이 채무자는 누구라고 하냐? 매도인이라고 그래.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채권자의 매수인을 얘기해.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요.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채무불이행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런 거 좀 더 배울 거예요. 이런 경우를 위험부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부담. 그렇죠? 여기서 민법 총칙가 했던 거 또 하니까요. 여러분 다 알겠죠?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봐봐. 채무불이행이 뭐죠? 채무불이행은 뭐? 여러분요. 입하고 내가 있어 말 좀 해봐. 채무불이행은 뭐? 채무불이행은 누가요?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반드시 후발적으로 반드시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되냐? 후발적이 아니고 뭐는 안 돼? 원시적. 이런 원시적에는 뭐가 있어? 계약 체결상의 과열 책임하고 담보 책임이죠. 이 두 가지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그럼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1번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됐죠 지금? 자, 두 번째. 여기 채권자죠.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죠. 그런데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잘못하거든요. 채권자가 잘못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위험부담. 그러니까 위험부담에서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요. 쌍방은 뭐죠? 채무자도 들어가죠. 채무자가 뭐가 없다? 잘못이 없다네. 없어.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이렇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냐면 우리가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알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뭐라고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공통적 사유가 아닌가? 공통적 사유 또는 후발적 불능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럼 뭐냐? 후발적은 많죠. 채무불이행도 있고 위험부담도 있고 해제도 있고 원상회복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있고 이거 다 후발적이죠. 그런데 원시적은요. 계약 체산 과실 책임하고 위험부담하고 두 가지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의 가장 대표적인 말은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다음 중에서 공통적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딱 보면 쭉 읽으면 다 후발적이야. 그러면 하나가 뭐다? 원시적이죠. 또는 뭐라 나올 수 있다?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사유가 아닌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언제나 정답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채무불이행. 동포 여러분 채무불이행 뭐라고? 누가?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뭘 해야 돼? 잘못을 해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특히 여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무효. 후발적 유효.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불능이죠? 매매계약에서 일부가 불능이죠. 매매계약 일부가 불능.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특히 여기 시험에 잘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모른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해가지고 여기요. 여기 1월 30일 날 건물이 멸실이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이제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럼 봐. 계약 체결상에 뭐라고? 과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야 되죠. 잘못. 그러니까 이 값은 반드시 악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악이나 과실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을은요? 을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아니, 생각을 해봐.
집이 없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인가를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갑은 반드시 과실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1번, 2번. 그 다음에 원시적, 무슨 불능?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전부불능.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무슨 이익 배상한다? 무슨 이익? 신뢰이익. 신뢰이익 배상인데 이행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으면 안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신뢰이익이 80이에요. 이행이익이 100이에요. 그럼 얼마만 청구한다? 80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신뢰이익이 100이에요. 100. 이행이익이 80이에요. 얼마만 청구한다? 80.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니까 80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요. 다시. 이거 끝인데 계속 좀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계약처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지문이 몇 개인가 봐봐. 하나,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 원시 객관적 전부불능. 신뢰 이익 배상.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딱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없어. 그걸 더 찾고 있다 용서 안 되죠. 그럼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나오냐? 또 하나 또 만들죠. 어떻게 만드냐?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 갑이 만약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갑이 선의 무과실 잘못 있어 없어? 없죠. 책임져 안 져? 안 지죠. 책임 안 지죠. 선의 무과실이면. 이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악이다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러면 또 책임져 안 져? 안 져. 이렇게 하면 7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계약처에서 원칙은 반드시 갑은 뭐? 악이나 과실. 을은 뭐? 선의 무과실. 무슨 불능?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무슨 이익? 신뢰이익. 뭐를 넘지 못해? 이행이익. 그런데 갑이 만약에 악이나 과실이 아니고 선의 무과실. 책임져 안 져? 안 져. 을이 악이나 과실. 책임져 안 져? 갑은 을한테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죠. 이걸 계약처에서 원할 책임. 알겠죠? 문제가 나왔는데 모른다. 그럼 뭐 네가 없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교섭 단계.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을 봐. 여기 교섭 단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섭 단계? 교섭 단계란 말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교섭이란 건 뭘 몰라요? 알죠? 아직 계약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아직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원시적하고 관계가 돼요? 후발적하고 관계가 돼요? 원시적하고 관계가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 이것을 적법행위라고 얘기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이 파기했다. 그것을 뭐라 한다?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상당한 이유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 교섭 단계 뭐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 말이죠. 원시적 불능이다.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그러면 신뢰 이익 배상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일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건물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교섭 단계는 계약 자체를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원시적이어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신뢰이익 배상을 하잖아요. 신뢰이익 배상이죠. 그러면 신뢰이익 배상의 법적 근거가 뭐냐? 그것은 750조 불법행위 책임인 것이죠. 불법행위. 그래서 교섭 단계는 뭐라 한다? 불법행위 책임이다. 불법행위는 뭐가 있냐? 불법행위는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신뢰한다?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에 계약 체결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안 돼.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안 돼. 그러면 계약 체결이 좌절이라는 것은 뭐냐?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매죠.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여러분 내가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면은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경쟁 입찰에 갔다 경매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은 신뢰가 아니다. 신뢰라는 것은 뭐죠? 반드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그러니까 신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 뭐냐면 일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을 지출.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비용을 지출했어. 그러면 그 비용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요. 계약 체결 과실은 일방이 과실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신뢰익 배상을 청구하죠. 이행익을 넘지 못한다. 됐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일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이다. 갑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는데 악이나 과실이 있다. 갑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교섭 단계란 말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둘이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 파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 IMF. 여러분요 IMF를 생각을 해봐. 내가요 A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단 말이죠. 아직 고용계약서는 안 썼어. 그런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직원도 잘라야 되는데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것을 부당 파기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그것을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잘랐다. 그것을 불법. 그래서 여러분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롯데그룹에서 롯데에서요 사람 뽑았다가 채용을 못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사람들을 신입사원 뽑아놓고 뽑지 않나 다른 데 가라겠단 말이죠. 그때 손해배상을 했어. 이 사건은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전주 우석대학교 사건이에요. 전주 우석대학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사람을 뽑았는데 2년 동안 기다리라 해가지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기다려 하기 좀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뭐 워드 자격증 따와라, 무슨 자격증 따와라, 포크레인을 못 해야 되니까 포크레인 자격증 따와라, 별짓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상대방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2년이 지나니까 뭐라냐? 우리 채용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그럼 부당 파기가 돼가지고 걔가요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도 없이 2년 동안이나 엉뚱한 일을 시키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신뢰이익이죠. 그래서 신뢰이익이고 그것은 이 사람이 정신적 위자료 있죠. 왜요? 요즘 취직도 안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취직이 돼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가가지고 여자 집에 가가지고 미리서 뭐 갑을 해서 땡겨다가 씨암탉 또 2마리 잡아먹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갑자기 여러분요 취직 안 됐다고 해봐.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취직 안 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차를 못 사니까 자전거도 한 대 사고 그래가지고 태워주고 다녔는데 갑자기 취직 안 됐다고 해봐. 그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위자료 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자꾸 내가 쓸데없는 자격증 따는데 돈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죠. 그 돈 달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개혁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이것이 한번 이것은 모든 국가고시 다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도 이게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보통 이게 이제 한 번 나왔고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2년이나 한 번씩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다음에 보면 아마 뭐가 나오냐면 동시에 합의권이 나오는데 동시에 합의권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61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61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